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의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국정 안정론, 또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 상황과 함께 향후 선거 결과에 따른 전국 전망,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투표율 상황을 좀 먼저 봐야 될 텐데 앞서 저희 아나운서가 좀 보여줬긴 했지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높진 않았습니다. 왜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예상보다는 좀 투표율이 많이 안 나와서 네. 저렇게 되면 각 진영의 적극적인 투표층이 투표에 참여하고 소위 이제 중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투표 참여율이 낮게 되면 박빙 지역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결과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 낮은 투표율이라서 아마도 큰 이슈가 없는 그 선거였고 또 일부 샤이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 또 워낙 낙승을 예상한 국민의힘에 대한 일부 이번에 지지하려고 했던 중도층이 조금 투표에 소극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는 것처럼 열기가 뜨겁지 않았던 이유가 네.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유가 예, 뭡니까? 그것도 있고요. 민주당 잠재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평소에 지지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쪽인 분들 쪽에서 투표 포기자가 좀 많은 거 아닌가. 포기를 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전 국민을 열광시키고 집중시킬 아젠다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이번 지선은 선거 기간 내내 정말 뚜렷한 이슈 없이 그냥 양당이 기존에 해오던 얘기들만 쭉 있다가 사전투표도 끝난 그 다음 직후에야 김포공항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 그거 가지고 투표율을 높일 그런 흥미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 투표율이 근데 많이 낮습니다. 2시 현재 업데이트된 속보를 들으셨겠지만 2시 현재 직전 선거 대비 6%포인트가 낮다. 그러면은 지난번이 60.2%였으니까 네. 이렇게 가다가는 53% 겨우 턱걸이 하지 않을까.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양당의 고정 지지층들을 얼마나 투표소로 데리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네. 국민의힘이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뜻밖이긴 합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여론조사로 그동안 양당의 격차율이 10%포인트 넘어섰다 이랬던 것과는 달리 실제 득표해보면 한 자릿수 이내에서도 상당히 좁혀들겠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 7, 8% 이내로 이렇게 갈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중간에 이야기를 하셨던 샤이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포기를 했다. 왜 포기한 겁니까? 일단 집중시킬 만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네. 패배 후에 설령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고 해도 비슷한 정도의 내홍과 진통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특별히 대선 이후에 대처를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고 나면 여러 안 좋은 소리들 다 나오게 마련인데 그걸 감안해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가장 예를 들어서 비근한 게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곡절이 있었고 넌 안 돼, 나가지 마, 컷오프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찌푸리게 됐고 당 정체성 및 노선을 두고 지리하게 오갔고 아무런 소득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아직도 내연 중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거 조금 힘이 빠진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강, 정치 허탈감에 당내 상황도 얹혀지면서 투표 열기 자체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힘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뭉쳐 있다고 봐야겠죠. 중간에 근데 중도층이 많이 안 왔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중도층이 안 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심 인물이 상당히 그 짧은 시간에 없어졌죠. 이재명 후보께서 앞장섰지만 그 어떤 호소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도층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 선거 판도가 너무 쉽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결정나지 않았느냐는 것이고 또 각 지역에서
지역 선거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결집을 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이슈 부재가 중도층으로 하여금 투표로 유인할 만한 그런 그 이끌 만한 사유가 없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추가해드리자면 이 직전 선거는 2018년 6월에 치러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때 투표일이나 그때의 정치 상황을 오늘 앞으로 개표가 시작될 때까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적폐 수사가 막 시작됐고 적폐 수사 초기에는 상당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 남북 문제가 드라마틱한 해빙을 위해서 다들 고조됐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85%를 훨씬 넘길 정도니까. 그래서 정치적 열기가 대단히 고조된 상태에서 치렀던 선거고 이번의 경우는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3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새 정부를 평가하거나 심판할래야 뭘 별거 없어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을 또 심판하자고 하는 얘기는 이미 한물 좀 간 얘기이고 그래서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유권자들을 결속시키고 이끌어낼 만한 정치 참여 열기를 고조시킬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별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적폐 수사도 한참 막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정치 세력 집단 자체에 대해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현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상황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말 지방선거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 광역단체장을 승리해야 이기는 거냐라는 거에서 기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약간 박빙의 수치가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번에 9곳 이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5곳 내지 6곳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 9곳 이상은 좀 가능한 수치입니까? 9곳은 사실은 단순한 수치죠. 네. 17개니까 그 절반 정도 하면 하겠다. 과반이면 이제 9개니까 9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당초에는 인천 승리 및 그 9곳 석권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5곳, 6곳 정도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마 책임 소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이 아닌가 싶고 실제는 17곳 중에 9곳을 이기는지 여부가 승리의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9곳을 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보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승리를 거의 확실하는 부분은 이제 호남권 3곳하고 예. 제주 정도는 확실히 본인들이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하고 경기 인천인데 이 부분 반분하면은 뭐 그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9곳은 저는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승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격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신승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투표를 많이 독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선 득표율로만 보면 17곳 중에 윤석열 후보 승리 지역이 10곳, 이재명 7곳이었어요. 산술적으로 이대로 가면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되긴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대선 이후 2-3달 동안 양당의 정치적 입지가 많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네. 자, 총 17단위 선거구에서 치러지는데 이걸 평균 내면 8.5니까 9곳이겠죠. 그런데 그런 숫자 10대 7이냐 11대 6이냐 12대 5냐 보다는 네. 경기 인천을 누가 어떻게 이기느냐. 경기 인천을 한 당에서 다 이겨버리면 나머지 당은 뭐 물어볼 필요 없이 참담한 패배고요. 하나씩 나눠 가지면 국민의힘과 민주가 경기와 인천을 하나씩 나눠 가지면 누가 경기를 이기느냐가 좀 더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 쪽도 체면치레는 한다. 이런 정도 셈이 가능할 것 같고 민주당이 선거 초반,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낮춰잡진 않았는데 네. 스스로 많이 낮춰잡는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여지나 상황이 대단히 곤궁해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5곳 내지 6곳 정도면 그렇게 뭐 참담한 패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최대 6곳 정도로 보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11곳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11곳에서 최대 13곳 정도인데 물론 그 신승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럼 어쨌든 민주당이 만약에 6곳을 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패배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 초반의 지지율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전략적인 실패 또는 후보들의 뭐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언행, 뭐 공약 부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지율이 전부 낮아졌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구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엔 6곳 이상 승리하면 승리다. 이런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선대위 차원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가장 이제 관심을 갖는 지역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경기 지역과 인천이일 것 같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빙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 때 경기도의 지지율과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분위기는 내부적으로 박빙이다 이렇게 보입니까, 경기도? 박빙이죠. 사실 박빙이고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이슈 자체가 불리한 이슈도 나왔다가 상대방도 불리한 이슈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구도 자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사실 후보들 간의 공방에 따른 그 국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벌어졌다가 네.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이냐 아니면 뭐 구도냐 아니면 정책을 실현할 능력이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번 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그 선거 지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김은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부정적 문제 제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또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여권 후보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는 점증하는 윤석열의 흡인력 대 윤석열의 흡인력이 대선보다 굉장히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정 네. 부분. 그래서 흡인력이 저는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재명의 티켓 파워와 김동연의 이른바 인물론 또는 뭐 사실 경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김동연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경력 싶어요. 차원에서. 네, 경력이나 캐리어 또는 뭐 경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점증하는 윤석열의 흡인력과 이재명 티켓 파워와 결합된 김동연의 인물론 이 두 가지에서 누가 우위에 설 것이냐인데 이재명이 윤석열을 여기서 5%포인트 앞섰던 걸 생각하면 네. 지금 오차 내의 경합 우세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성에 안 찰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장점과 김동연의 장점을 합쳤으면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를 기대함직한데 그동안 민주당이 많은 좀 난맥상, 리더십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쇄돼 버린 것 같아요. 선거 막판에 터진 공보물 재산 축소 내지는 누락 신고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서 법원에서 이거 상당히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막판에 터졌고 사전선거 이후에 공개된 알려진 일이라서 이 뉴스가 확산되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까지는 글쎄요 상당히 촉박해서 만약 하나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선 이후에 사법 처리 과정에서 조금 애로가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 도지사 선거가 아니고 그 대선에서 5%를 앞선 부분은 현역 프리미엄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퇴하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됐죠.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그렇죠. 네. 어쨌든 경기도지사를 막 지낸 분의 현역 프리미엄 플러스 여당 프리미엄이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또 5% 이겼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네. 따라서 이 현역 프레임이 반영됐다. 그렇다면 지금 그 정권이 바뀐 마당에는 그 현역 프리미엄이 아마도 김은혜 후보한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은 물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어떤 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무자 실수로 볼 여지가 큰 것이고요. 허위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사법 처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뭐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좀 큰 이슈가 김포공항 이전이었습니다. 네. 김포공항 이전 때문에 앞서 잠깐 제주가 뭐 민주당이 약간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 도지사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김포공항 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번에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김포공항을 폐항시키고 문을 닫고 인천으로 합쳤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과 분명히 현실화될 예상 손실, 피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할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던 이재명, 송영길 두 후보 측도 아마 풍부한 정보는 없으리라고 봐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공약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정책과제 제안이라고 조금 이제 수위를 좀 낮추긴 했는데 이 파급력 강한 이슈를 던지면서 기대했던 붐업 효과나 의제 선점 능력 또는 집중시키는 그래서 선거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데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물꼬가 조금 이상한 대로 흘러가면서 여러 군데에서 찬반 양론이 쏟아지고 급기야 자당의 제주지사 후보는 공식적으로 철회해달라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때까지는 지금 제주지사 후보의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제주지사도 민주당 후보가 만에 뭐 어떻게 잘못된다면 굉장히 당내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제 가정의 영역이니까 뺀다 치더라도 이 문제가 서울과 그 주변,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둘러싼 여러 지자체의 각각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논의를 질서 있게 끌고 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젠다 세팅을 하려다가 이슈 파이팅 과정에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는 양상까지 있어서 재미는 좀 못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유사한 생각인데요. 김포항 이전 문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이건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것을 던졌다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유보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도 하기 어려운 공약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한다는 것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직책에 의한 책임, 예를 들어 선거에 지게 되면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는 책임이 있고 또는 그것이 아니고 본인 행위 때문에 지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본인 행위 때문에 지는 책임이라서 사실 본인 선거에 이기고도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역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행위 책임일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된 거죠. 물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수도권 일부 그리고 각 지방공항이 있는 곳, 그 제주도의 선거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행위 책임의 책임을 아마 이재명 지사께 물으려고 할 것이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본인이 이슈 파이팅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한 10초만 덧붙일게요. 선거 국면에서는 뭐든지 메시지도 짧아야 되고 그래야 서로 이해하기 좋고 전달도 쉽게 잘 됩니다. 이번 이 김포공항 이슈 과정에서 최대의 실언 내지는 졸속적 발언의 대표적인 것은 앞으로는 항공기, 민항기도 수직이 착륙하는 시대가 된다. 네.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그거 정도는 구분하거든요. 근데 김포공항을 저쪽으로 이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걸 예로 든 것은 마치 무슨 인사청문회 때 그 3M 뭐 그런 게 연상된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냥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이제 개항을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한 자리에서 국회의원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아직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중간중간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의 승부로 바뀌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가지 못하고 개항 의뢰만 묶여 있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안 좋아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유영선 후보보다 한 10% 이상 앞섰죠. 앞서는 것으로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당히 박빙 양상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 환경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뭐 한미 정상회담 정도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저런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언행이 좀 컸어요. 가가지고 처음 시민들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만 해도 상당히 좋았죠, 분위기가. 그런데 그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 같은 행보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차 두드려서 훈계하시고 벤치에 올라가서 연설하시고 뭐 아이를 조금 사랑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비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개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도 우리 지역에 살던 분이 아니고 가장 손쉬운 지역이라 찾아왔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오해가 쌓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 의해서 지지율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어쨌거나 많은 시민이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거기 사전 투표율이 24.95 그러니까 25%입니다. 네. 인천 평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계양구 평균도 21%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계양을은 25나 됐어요. 이 말은 승리가 어느 한쪽으로 확연히 기울고 해보나 마나 한 싸움 같으면 사전 투표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본 투표율도 그러하고. 그런데 양쪽이 다 동원이 됐건 자발적 참여가 됐건 지지 열기, 싸움의 열기는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전 대선 후보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자 이건 뭐지? 이게 녹록치가 않네. 나는 원래 내 티켓 파워를 매기 노릇하려고 투입된 거잖아요. 전국 곳곳 돌아다니면서. 네. 그래서 약세인 곳에마다 이재명이 찾아가서 막 하면 막 부글부글 솟아올라서 다시 대선 때와 같은 걸 해보고자 했던데 그게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악재이자 그런 게 전해지면 그 지역 유권자분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생길까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구만. 국힘 후보도 이런 면이 있었어. 그리고 이재명의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론조사 지금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아직까지도 7시 반까지는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양 캠프가 당혹스러울 또는 한쪽은 고무될 만큼의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 요번을 지고 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타격이 예상외로 좀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민주당의 그 스텝이 꼬인 엉킨 난맥상도 상당 부분 합쳐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시 현재 전국 동시 지방 선거율은 43.1%로 나왔습니다. 7회 지방선거가 50.1%니까 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2시만 하더라도 한 6%대였는데 조금 더 그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좀 빠른 가까운 원래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되죠. 오늘은 본투표니까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거가 오늘로 끝나게 되면 각 당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좀 크게 이긴다라고 하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아무래도 다음 행보가 좀 더 궁금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행보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 네. 부분은 이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향후 2년간은 선거가 없어요. 그 2년간의 당정이 개혁 과제를 이제 추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데 그 입법에 같이 협치를 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거대 야당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원내 당 대표를 원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리고 그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닌 당 대표를 원할 수도 있어요. 당정이 네. 공이 같이 가려면. 예. 그러니까 원래 통상 보면 여당은 차기 주자가 아닌 당 대표를 원하고 야당은 모아야 되기 선거를 때문에 위한, 네. 강력한 차기 당 대표가 당을 수습해야 되거든요. 이런 약간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가 어떤 식으로 맞물릴지 네. 그것이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만약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졌다면 저는 최대의 문책 대상자는 아마 이준석 대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에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계량할 능력이 저에겐 없지만 그것을 달아낼 수 있는 저울도 없다고는 봅니다만 이번도 국힘이 이긴다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힘이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겨야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승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대목이 있다. 그런데 진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점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징계위원회가 왜 성상납건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췄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선거 앞두고 설령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어느 쪽이 나오든 선거에 미칠 영향은 별로였기 때문에 밀쳐둔 것 같은데 진 상태에서 그 건이 논의되는 것과 이기고 나서 논의되는 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물론 사실관계를 다르게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정치를 할 거면 이 문제를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돌파해서 넘기지 않는 한 계속 따라다닐 문제고 만약에 성상납이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로서는 중도 하차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당 대표, 당내 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나 그가 과연 시집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에게는 거대한 당이죠. 국민의힘이. 자기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간에 시금석일 거고요. 민주당은 패배하느냐, 패배의 정도나 내상의 깊이에 따라서 어느 만큼 대폭적인 수술을 하게 될지, 과연 이재명 카드가 투입되어서 수습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카드를 찾아야 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 관련해서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뭐 선거 전략상 미룬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 민주당 얘기까지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보였고 직전에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이 갈등 국면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지 않든 이 갈등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수습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제 선거 이후에 합종 연행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군소 세력들로 좀 축소된 이런 세력들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패하게 되면 이제 권력 진공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박 전 비대위원장 등의 조력을 받아서 혁신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 586을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그러면 당내 정지 작업을 먼저 할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차기 대선 주자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진영이 됐든. 예컨대 뭐 강원지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분은 전면에 나설 수도 있는 거고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께서 개항을 해서 만약에 살아 돌아오시면 또 그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당권 장악을 시도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합종 연행의 그 한동안의 혼란스러운 민주당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동안에 패했던 전부 당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당 정체성에 관해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기했지만 그 사람만 했던 건 아니고 이전에도 쭉 나왔는데 대중정당을 어떻게 확실히 구현할 것인가, 팬덤 정당으로부터 어떻게 졸업할 것인가. 이때의 팬덤은 축구 구단의 서포터즈라기보다는 훌리건에 가까운 양념 이런 거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당내 민주화도 저해하는 것들이고요. 둘째는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 지난 대선에서 뼈저리게 민주당이 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국민과의 접점에서는 내로남불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은 문제로 크기로 고민해야 할 거라고 보지만 민주당에게 가해졌던 뼈아픈 대목이 이 지점이었으니까 내로남불은 말로만 고치는 거 아니죠. 체화하는 문제고 그동안의 당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아마 모여지고 굉장한 격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2년 동안. 그래야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다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저는 팬덤 정치가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팬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팬덤 정치를 부정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내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강성, 태극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충정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것인가. 저희 국민의힘은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니 팬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팬들을 잘 함께 가거나 팬들의 그릇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팬덤 정치를 졸업하는 길이 아닌가 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